1488년의 혹독한 겨울, 11살의 브르타뉴의 안나는 낭트성에서 자신의 주변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딕 창문의 틈새를 통과하는 날카로운 바람은 독립적인 브르타뉴, 공국의 종말을 이미 예상하는 궁정인들의 속삭임을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브르타뉴 공작 프랑수아 2세는 사냥 중 말에서 떨어져 그렇게 중요한 결말을 맞이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사고로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이미 성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왕 샤를 8세의 군대가 이 지역을 포위하고 공국의 심장부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고 독립적이었던 브르타뉴 군대는 이제 미친 전쟁에서 프랑스군에게 연속적인 패배를 당한 후 몰살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세련된 궁정의 음악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성의 차가운 복대는 이제 생존 전략을 논의하는 고문들의 긴장된 목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브르타뉴에 번영하는 해상 무역 덕분에 한때 풍부했던 공작의 보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 들어간 천문학적 비용으로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안나는 성의 예배당에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보통 아이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가 분열되는 것을 보는 상속자의 필사적인 간청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브르타뉴 해닌으로 둘러싸인 그녀의 어린 얼굴은 그녀의 나이에 맞지 않는 심각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시녀들은 그들의 어린 공작 부인이 붕괴되는 공국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는 동안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소녀 공작의 가녀린 몸은 그녀를 괴롭히는 기형,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아서 생긴 경미한 저른바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신체적 약점은 그녀의 공국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불임 가능성에 대해 속삭였고 외교관들은 이미 그녀의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브르타뉴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공작의 처소에서는 문서들이 쌓여갔습니다. 패배한 전투의 보고서, 이행되지 않은 조약 깨진 동맹, 벽에 걸린 테피스트리는 과거 브르타뉴 공작들의 영광을 묘사하며 현재 상황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브르타뉴의 독립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흰 담비는 이제 권력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도착하는 소식은 점점 더 암울해졌습니다. 한때 공작의 왕관에 충실했던 브르타뉴 귀족들이 프랑스와의 개인적인 협정을 모색하며 타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국의 보석인 해안 도시들이 하나씩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 떨어졌습니다. 포위는 단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이었습니다. 켈트와 프랑스 요소를 혼합한 독특한 문화와 독립성을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브르타뉴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 중앙 권력에 피할 수 없는 진전을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낭트의 거리에서 상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브르타뉴 저항의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리며 아이들을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안나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책들 사이에서 위안을 찾던 성의 도서관에서 브르타뉴 역사의 책들은 끝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옛 공작들의 연대기, 프랑크족에 대한 저항의 사가, 브르타뉴 정체성을 그토록 특징짓는 아서왕의 전설, 모든 것이 빠르게 멀어지는 과거에 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술과 문학으로 교육받고 깊은 종교적 신앙을 가지며 이미 예리한 지능을 보여주는 11살의 공주가 어떻게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녀가 수세기 동안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온 민족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짐을 질 수 있을까요? 천년 왕조의 마지막 상속자인 그 소녀 공작이 어떻게 그녀가 사랑하는 공국이 프랑스 왕관에 증가하는 권력에 삼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안나는 챔사 77년 1월 25일 낭트성에서 태어났으며 브르타뉴 공작 프랑수아 디세와 마가레트 푸아의 유일한 생존 상속자였습니다. 그녀의 탄생은 유럽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일어났으며 큰 왕국들이 독립, 공국들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권력 집중화를 향한 피할 수 없는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15세기 브르탄유는 대서양의 중요한 해상 경로를 통제하는 번영하고 전략적인 공국이었습니다. 그 지리적 위치는 프랑스와 영국 모두의 탐욕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공국은 자체 언어, 켈트 전통, 그리고 아서 왕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강렬한 독립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안나는 뛰어난 지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많은 공주들과 달리 그녀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브르타뉴어를 구사했습니다. 수학, 역사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행정 능력은 8살 때 아버지를 대신해 작은 법정을 주재할 때 이미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와 2세 공작은 상속자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녀를 유럽 최고의 교사들로 둘러쌌습니다. 안나는 외국 대사들과의 아버지의 협상을 관찰하며 외교술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공작의회의 세션을 따라가며 통치에 관한 교훈을 흡수했습니다. 그녀의 교육은 브르타뉴의 독립을 보존할 수 있는 통치자로 그녀를 만들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첼사카 90년에 동생 이자벨의 조기 사망은 그녀가 공국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를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부로 만들었습니다. 결혼 제안은 모든 궁정에서 왔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베리아 왕국까지 각 구원자는 프랑스의 야망에 대한 다양한 동맹과 보호 약속을 제공했습니다. 안나의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큰 시험은 11살 때 아버지의 심각한 병 동안 공국의 섭정을 맡았을 때 왔습니다. 브르타뉴 귀족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그녀의 능력은 가장 회의적인 고문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나이에 비해 인상적인 정치적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협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 황제가 브르타뉴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신성 로마 제국에 힘을 제공하며 주요 후보자로 부상했습니다. 어린 공작 부인은 개인적으로 협상 일부를 진행하며 1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외교적 재치를 보여주었습니다. 390년 12월 안나는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대담한 움직임을 했습니다. 그녀는 대리인을 통해 막시밀리안 1세와 결혼하여 공식적으로 로마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결합은 독립적인 브르타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을 의미했습니다. 의식은 프랑스의 반응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소식은 프랑스 왕 샤를 8세를 격분시켰고 그는 이를 직접적인 도발로 간주했습니다. 프랑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더 큰 군대가 브르타뉴를 상대로 동원되었습니다. 이제 13살인 안나는 기술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와 결혼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이 대리 결혼은 안나가 유럽의 큰 정치 게임에 확실히 진입했음을 표시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소녀 공작이 아니라 대륙 동맹의 판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막시밀리안과의 결혼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브르타뉴는 저항 없이 병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공작 부인은 국제 무대에서 첫 번째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체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안나는 브르타뉴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게임에서 첫 번째 수를 두었습니다. 안나와 막시밀리안의 결혼에 대한 샤를 8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젠스야 91년 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군대는 브르타뉴에 대한 파괴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렌에 고립된 채 도시마다 프랑스의 권력 아래 떨어졌고 그녀는 자신의 공국이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렌에 대한 포위는 특히 잔인했습니다. 브르타뉴의 저항을 꺾기로 결심한 프랑스 군대는 들판을 파괴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모든 보급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성벽 안에서 기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자신을 포함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말, 개, 쥐를 먹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녀의 대리, 남편인 막시밀리안은 효과적인 도움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헝가리와 네덜란드의 분쟁에 갇힌 황제는 어린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재는 중세 역사에서 가장 큰 배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며 어린 공작 부인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때 안나를 중심으로 통합되었던 브르타뉴 귀족들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의 불가피성을 보고 여러 봉건 영주들이 프랑스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표면적인 충성심을 유지하면서도 샤를 8세와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안나는 또 다른 배신, 또 다른 탈영에 대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491년 8월 상황은 지속 불가능해졌습니다. 렌은 붕괴 직전이었고 안나는 샤를 8세와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왕은 그의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막시밀리안과의 결혼 무효화와 새로운 결합, 그 자신과의 결합. 거부의 대가는 브르타뉴의 완전한 파괴와 수천 명의 신하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안나에 대한 압력은 엄청났습니다. 단 14세의 나이에 그녀는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모든 그녀의 국민의 미래를 결정할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에게 여전히 충성스러운 고문들은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끝까지 저항을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실용적인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복의 폭력은 브르타뉴 영토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역사적인 도시들이 약탈되고 수도원이 모독되고 농경지가 황폐화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잔혹하게 고통받았고 프랑스 군인들의 의해 저질러진 잔혹행위에 대한 보고는 세대를 거쳐 전해질 것입니다. 계산된 힘의 과시로 샤를 8세는 침략에 가장 맹렬하게 저항한 여러 브르타뉴 귀족들의 공개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그 머리들은 렌의 성벽에 전시되었고 프랑스 왕관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다리는 운명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처소 창문에서 관찰하며 이러한 처형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죽음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상실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브르타뉴의 점진적인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무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녀의 양심에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어린 공작 부인은 영국과 스페인에 비밀 사신을 보내 도움을 간청하는 마지막 외교적 술책을 시도했습니다. 답변은 모호하고 회피적이었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며 프랑스의 내부 문제로 간주되는 것에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491년 말 안나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와 막시밀리안의 결혼은 강력한 프랑스의 압력의 교황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교회는 그녀를 굴복시키는 또 다른 도구가 되었습니다. 렌에 대한 포위는 강화되었고 마지막 자원이 고갈되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샤를 8세는 장기화된 협상에 지쳐 도시에 대한 최종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렌에 대한 대규모 학살의 전망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안나는 다음에 내릴 결정이 브르타뉴의 운명을 확실히 봉인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겨울 초에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공국을 파괴하고 그녀의 국민을 학살한 사람의 손을 받아들이는 것. 491년 12월 랑제성에서 열린 안나와 샤를 8세의 결혼식은 우울한 의식이었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으로 차려입은 14세의 신부는 모든 축하 행사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프랑스 궁정의 눈에는 그녀가 이제 프랑스의 여왕이었습니다. 브르타뉴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왕관을 쓴 죄수였습니다. 결혼 계약은 그 요구사항에서 잔인했습니다. 안나는 샤를 8세가 먼저 죽을 경우 그녀가 다음 프랑스 왕과만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브르타뉴는 프랑스 왕관에 통합되어 수세기의 독립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저항해온 자랑스러운 공국이 서명 한 번으로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여왕으로서의 첫 해에 안나는 자신의 높은 지위가 황금세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샤를 8세는 그녀가 이전 동맹국들과 접촉을 재개하려 할까 두려워 그녀를 지속적인 감시하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브르타뉴 시녀들은 프랑스 여인들로 대체되었고 그녀 앞에서 브르타뉴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프랑스, 여왕으로서 안나의 공식적인 권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부재 시 왕실 의회를 주재하고 광대한 영토를 관리하고 교회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결정은 프랑스 고문들에 의해 면밀히 조사되었고 모든 편지는 가로채였으며 모든 움직임은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결혼에서의 긴장은 후계자에 대한 압력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안나는 샤를 8세와의 결합 동안 7번 임신했습니다. 비극적으로 어떤 아이도 유아기를 넘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각 상실은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였으며 프랑스 궁정에서 브르타뉴의 저주에 대한 소문을 증폭시켰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샤를 8세는 초기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배려의 제스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안나가 브르타뉴 공작 부인 타이틀을 유지하도록 허용했고 그녀의 일부 브르타뉴 궁정 의식을 용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는 표면적이었습니다. 공국에 대한 프랑스의 통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레섹스 94년 샤를 8세는 이탈리아에서의 군사 캠페인을 위해 떠나기로 결정하고 안나를 프랑스의 섭정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실제 권력을 행사할 첫 번째 기회였지만 불안정한 상황에서였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외국인의 권위에 저항했고 왕국의 재정은 전쟁 비용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섭정 기간 동안 안나는 상당한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귀족들의 반란을 통제하고 왕국의 재정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내부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각 성공은 그녀가 권력을 사용하여 브르타뉴 이익을 선호할 것을 두려워하는 프랑스 궁정에 의해 의심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한편 브르타뉴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이 점차적으로 지역 행정을 대체했습니다. 브르타뉴어는 법정에서 프랑스어로 대체되며 억제되었습니다. 세금은 증가했고 고대 브르타뉴 귀족들은 프랑스 관리자들을 선호하여 체계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안나는 그녀의 고향 공국을 위해 개입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가혹한 조치에 항의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취약한 위치를 상기받았습니다. 새로운 프랑스 침략의 위협이 브르타뉴에 지속적으로 머물렀고 이는 어떤 저항에 대한 효과적인 협박 수단이었습니다. 가장 심한 타격은 샤를 8세가 수세기 동안 공국의 독립의 상징이었던 역사적인 요새를 포함한 여러 브르타뉴 성의 파괴를 명령했을 때 왔습니다. 안나는 그녀의 유산의 돌이 체계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사 97년 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왕국의 불안정한 안정을 흔들었습니다. 안나와 샤를 8세의 유일한 생존 아들인 3살의 샤를 오르랑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 마지막 후계자의 상실은 왕실 부부를 황폐화했을 뿐만 아니라 안나가 유지하기 위해 싸워온 모든 정치적 균형을 위협하는 왕위 계승 위기를 열었습니다. 삭사 98년은 어두운 징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왕자 샤를 오르랑의 죽음은 프랑스 군주제의 심장에 공백을 남겼습니다. 21세의 안나는 점점 더 불안정한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후계자가 없어 프랑스 왕관에 대한 그녀의 정치적 유용성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후계자 부재와 고문들의 압력에 좌절한 샤를 8세는 안나와의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원하는 후계자를 줄 수 있는 젊은 공주들, 주로 대안적인 신부에 대한 소문이 궁전 복도에 돌았습니다. 프랑스의 여왕으로서 안나의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았습니다. 브르타뉴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공작 부인의 취약성을 느낀 프랑스 관리자들은 프랑스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오래된 브르타뉴 귀족 가문들은 체계적으로 그들의 자기와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브르타뉴어는 행정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고 전통적인 공작 기관들은 점차 프랑스 구조로 대체되었습니다. 브르타뉴 국민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공작 부인이자 여왕에게 희망을 가졌지만 안내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팸플릿이 비밀리에 유포되어 그녀가 자신의 유산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선술집과 시장에서는 풍자 노래가 그녀를 사형 집행인의 신부로 조롱했습니다. 브르타뉴의 마지막 공작 부인은 권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국민의 사랑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398년 3월 1년의 반란이 공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세금과 전통적인 자유의 상실에 절망한 농민들과 소귀족들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대응은 무자비했습니다. 샤를 8세는 잔혹한 억압을 명령했고 안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국민이 학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프랑스 궁정에서 안나의 고립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브르타뉴 시녀들이 해고되고 프랑스 스파이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의 서신은 공개적으로 검열되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한때 독립적인 공국을 통치했던 젊은 여왕은 이제 사실상 그녀 자신의 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압력에 안나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오래된 절뚝거림이 악화되어 모든 공개 출연이 고통과 굴욕의 연습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여왕을 치료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궁정의사들은 효과 없는 완화제만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유산의 일부를 보존하기 위한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안나는 비밀리에 공작 보물고의 중요한 문서를 브르타뉴 수도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음모가 발각되어 문서가 압수되었습니다. 샤를 8세는 이 사건을 구실로 아내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녀의 권위에 대한 마지막 타격은 샤를 8세가 결혼 후 남아있도록 허용된 왕가의 깃발에서 브르타뉴의 전통 상징인 흰 담비를 제거하도록 명령했을 때였습니다. 이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브르타뉴의 정체성은 프랑스 역사에서 체계적으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브르타뉴에서 오는 소식은 점점 더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국의 번영의 원천이었던 고대 무역 박람회는 프랑스 도시로 이전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던 브르타뉴 항구는 점차 프랑스 상업 이익에 종속되었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약화된 공국의 경제는 완전한 붕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98년 4월 초 안나가 권위의 마지막 흔적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예상치 못한 사건이 앙부아즈 성을 흔들었습니다. 27세의 샤를 8세는 펠로타 경기를 보러 가던 중 문 상인방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프랑스의 왕 브르타뉴의 독립을 파괴한 사람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고 안나의 운명은 또 다른 극적인 전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샤를 8세는 1398년 4월 7일 사고 몇 시간 후에 사망했고 21세의 안나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혼란이 즉시 프랑스 궁정에 닥쳤습니다. 브르타뉴의 기술적으로 여전히 공작 부인인 과부 여왕은 프랑스에서 새로운 내전을 촉발할 위협이 있는 정치적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새 왕 샤를 8세의 사촌인 루이 12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죽음 후 24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그의 사신들은 이미 위협처럼 들리는 제안을 가지고 안나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다음 왕과 결혼하도록 의무화하는 결혼 계약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루이 12세는 이미 샤를 8세의 여동생인 조안 드 프랑스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가장 스캔들스러운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루이는 그의 아내가 불임이며 결혼이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결혼 무효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공개적인 조롱에 노출시킨 굴욕적인 혐의였습니다. 안나는 무효화 과정에서 증언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바티칸에서의 수치스러운 공개 세션에서 그녀는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조안의 사생활에 대한 가장 사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왕실 부부의 친밀함에 대한 주장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광경은 유럽 정치의 가장 냉소적인 관찰자들조차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기록적인 시간 내에 무효화를 허가했습니다. 조안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수녀원으로 보내졌고 루이 12세는 프랑스의 왕좌뿐만 아니라 안나의 손도 요구할 준비를 했습니다. 과정의 신속함은 모든 기독교 유럽에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샤를 8세의 죽음 이후 몇 달 동안 안나는 필사적으로 브르타뉴의 통제권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낭트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희망과 원한이 뒤섞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지배해서 많은 고통을 겪은 브르타뉴 국민들은 독립에 대한 욕망과 더 많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유는 짧았습니다. 이제 결혼이 자유로운 루이 12세는 브르타뉴를 향해 프랑스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안나는 새로운 결혼을 위해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거나 브르타뉴는 새로운 침략에 직면할 것입니다. 역사는 잔인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안내에 대한 공개적인 심판은 무자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브르타뉴 독립을 회복하려 했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고발되었습니다. 브르타뉴에서는 충분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습니다. 팸플릿이 파리에 유포되어 그녀를 검은 과부라 부르며 그녀가 어떻게든 자신의 공국을 되찾기 위해 샤를 8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암시했습니다. 사쿠시 9년 1월의 굴욕적인 의식에서 안나는 새로운 결혼 계약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조건은 이전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브르타뉴는 그녀의 죽음 후 확실히 프랑스에 통합될 것이며 그녀의 자녀들, 만약 그녀가 자녀를 낳는다면 는 프랑스 왕관과 별도로 공작 자기를 상속받지 않을 것입니다. 렌에서 브르타뉴 국가의 마지막 의회를 위해 모인 브르타뉴 귀족들은 새로운 협정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프랑스 군대의 위협해 브르타뉴 귀족들은 루이 12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실질적으로 수세기의 독립을 포기했습니다. 루이 12세와의 결혼은 1499년 1월 8일 낭트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의식은 그녀의 첫 번째 결혼과 달리 성대한 축하 행사였습니다. 브르타뉴에 대한 프랑스의 최종 승리의 공개적인 시연이었습니다. 안나는 프랑스 색상으로 옷을 입고 제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옛 신하들의 비난하는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지막 타격은 루이 12세가 낭트 궁전에서 브르타뉴 공작의 상징을 제거하도록 명령했을 때 왔습니다. 흰 담비, 공작의 모토 포티우스 모리 ความ 페에다리, 불명계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모든 것이 프랑스의 황금 백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변형은 완료되었습니다. 브르타뉴의 마지막 독립 공작 부인은 다시 한번 프랑스의 죄수 여왕이 되었습니다.